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금입니다. 오늘은 쇼팽의 블루노트 4편 하겠습니다. 3편에 이어서 몇몇은 저녁을 준비를 하고 몇몇은 자기 일을 보고 있습니다. 드라큘라는 사르다나 팔로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정리 중입니다. 오구스틴과 함께 그림 속의 인물과 같은 포즈를 취합니다. 드라큘라는 1821년 바이런이 지은 아시리아의 왕 사르다나 팔루스의 몰락을 주제로 한 시극에 감동받아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드라큘라는 데모고르곤이라는 신을 믿고 조르주 상대는 크랑베라는 신을 좀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쇼팽의 연인에서 콜럼베 이 세상의 남녀 신이여 부는 조르주 상들을 생각나실 겁니다. 음식 준비 중 손님들과 같이 있다가 쇼팽은 강아지 왈츠를 연주합니다. 연주하다가 자기의 처지와 조국의 처지를 생각해서 갑자기 에티드 혁명을 연주합니다. 모든 손님들이 음악을 듣고 쇼팽의 처지와 폴란드지를 생각해서 슬퍼하고 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쇼팽에서 마음이 떠난 상대만 신경질을 낼 뿐입니다. 정리 후 산책을 나가는데 쇼팽은 당나귀를 타고 나갑니다. 드르크루아의 모습이 마치 아랍 혹은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은 성서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하게 연출되었습니다. 마치 죽으러 가는 최후의 행차처럼 비유되었습니다. 들판에 집 앞에 있는 들판에 큰 나무 밑에서 모두 휴식을 하는 중에 드라큘라는 쇼팽에게 너를 주제로 단테를 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스틱스 강을 건너는 단테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선가 꼭 한번 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드라큘라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왼쪽에 빨간 모자 쓴 단테를 드라큘라가 쇼팽을 모델로 삼아서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살인마 지역의 집이라는 영화가 이런 장면을 패러디해서 영화를 지었습니다. 거의 똑같이 패러디했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서 얀에게 상대가 너를 자르고 싶어 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모리스가 비서를 실에서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모리스는 나이가 많아져서 집의 가장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는 음악은 발라드 1번입니다. 솔랑조가 쇼팽을 보살피고 야는 떠난다고 말하는데 솔랑조 쇼팽은 좀 못 들은 척 이래 됩니다. 한편 솔랑조와 쇼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솔랑조의 약혼자 페르낭은 이미 떠나게 됩니다. 약혼자인데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은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르낭이 약혼 후에 파혼할 때까지. 솔랑주와 쇼팽 이야기 끝날 때쯤 쇼팽은 뱃노래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한 사람 손님입니다. 삼총사 몽테 크리스토 백작 철가면을 지은 알렉산드로 듀마의 아들인 알렉산드로 듀마 피스입니다. 피스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춘희의 저자입니다. 이 춘희의 소설을 주셉 베르디가 1853년 라트라비아타로 작곡하게 됩니다. 이건 실존 인물로
파리에 고급 창녀했던 마린 디 프레시스라는 실존 인물로 디마 피스가 첫눈에 반하고 뭐 그렇지만 고백을 못해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뭐 뒤늦게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을 달래려고 상드가 있는 노왕으로 온 것입니다. 그 전부터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이 야외에서 돌아와서 이제 인사하고 떠나려는 디마와 서로 인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잘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랑주가 일일이 소개해 주기 때문입니다. 쇼팽은 상드에게 이제 말합니다. 장을 떠나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드가 놀라는 척 하면서 왜 보냈느냐 했기에 어머니가 도울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쇼팽은 처음에는 상드와 애인 관계이지만은 갈수록 몸이 약해져서 사실 상드가 쇼팽을 거의 자기 아들 돌보듯이 계속 돌봐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은 떠나고 역시 같이 떠나던 디마의 마차를 같이 타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편 솔랑주의 쇼팽에 대한 감정은 아버지의 그런 감정을 넘어서 남자의 감정으로 자꾸 이어지는 것처럼 감독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온 음악은 프로네이즈 44번입니다. 한편 아까 왔던 인테리어 업자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쇼팽방의 냄새 원인은 벽 뒤에 죽은 쥐가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 한편 인테리어 업자들은 상드의 주문에 의해서 온 방을 빨갛게 칠해봅니다. 가구, 벽지, 천장까지. 상드가 칠한 이유는 쇼팽이 빨간색을 칠하는 걸 알면서 이렇게 꾸민다고 해서 사실 쇼팽이 많이 성을 냅니다. 이거는 없는 일이 아니고 다른 문헌에도 보면은 상드가 쇼팽을 많이 놀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영화에 틈틈이 나오는 빨간 요정들도 그 쇼팽의 어떤 상한 기분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쇼팽이 화를 내자 상드는 헤어지자는 듯이 자꾸 마지막으로 우리 조용하게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책을 읽고 당신은 연주를 하고 마지막까지 선생 그 곡이 들리지 않는 것, 내가 푸른 노트라고 부르는 것. 이 영화 제목이 이때 처음으로 한번 나옵니다. 한편 상드는 모리스에게 오구스틴에게 청혼해보라고 합니다. 그 사실 상드가 이 오구스틴을 양녀로 입양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모리스는 오구스틴과 약간의 연애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결혼 후에 큰 사고를 치는 원인이 됩니다. 파혼의 원인이 되죠. 한편 저녁 식사 바로 전에 한 조각가가 들립니다. 바로 오거스트 클레 징거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거의 하루 저녁에 다 처리해 버립니다. 오거스트 클레 징거, 오거스틴하고 인사도 합니다. 이 오거스트 클레 징거는 건축가인데 그 전부터 사실 상다와도 여러 가지 모으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강력한 추진력과 강한 힘을 어필해서 솔랑주에게 청혼해 버립니다. 근데 상드가 웬일로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상드와 오구스틴이 근데 사실 또 둘이 연애한 것처럼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랑주가 이혼할 때 이것도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술, 담배, 도박, 그 다음에 데리고 있던 하녀의 임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소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한편 모리스는 나중에 조각가 되지만은 연극 인형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 집에 연극 인형이 많습니다. 쇼팽은 자기 인형을 들고 나옵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작품 번호 57번 베르세우스 저장가입니다.
이 자장가는 언제 만들었냐고 하면은 폴린, 아까 말했지만 폴린이 순회공연 가면은 애기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상들을 점마처럼 대하기 때문에 이 애기들을, 자기 애기들을 상대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이제 애기 싫어하는 쇼핑도 이때 폴린이 맡긴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같이 놀다가 나중에 작곡도 자장가 같이 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까 가지고 온 인형을 쇼팽은 피아노 위에 얹혀 놓고 또는 눕혀 놓고 연주를 합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장성곡입니다. 작품 번호 35번 소나타 2번 3악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쇼팽의 친구 자밀라가 자기 고백을 하는데 폴란드가 러시아 한거시에 자기는 나쁜 짓을 했는데 오래된 친구를 러시아 경찰에 팔아먹었다 그런 이야기 고백을 좀 하고 슬퍼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손님들은 서재로 모두 모이고 상드가 쇼팽과 자기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 전 책을 읽어줍니다. 루크레시아입니다. 내용이 너무 직설적이라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분 나빠하는데 쇼팽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소설 들으면 쓰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듣고 나가버립니다. 한편 그런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솔랑주를 위해서 쇼팽은 여러가지 손님들의 특징을 살펴서 그 사람들의 특징에 맞는 여러가지 표정을 지어서 솔랑주를 위로합니다. 마치 배우가 표정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이 쇼팽이 배우인 걸로 착각했습니다. 배우인 줄 몰랐어요.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실 실제로 쇼팽은 어릴 때 연극 배우의 캐릭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극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유명한 폴란드 배우 중에 한 사람은 이 친구는 천상 배우가 되려고 태어난 친구야 라고 했으며 나중에 쇼팽이 프랑스 파리로 갔을 때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는 그가 음악가가 된 것은 진짜 아까운 재능을 썩히는 거라고 배우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쇼팽은 여러 사람 흉내 내기 배우로서의 기질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뛰어난 기능을 쇼팽은 음악 피아노도 잘 치니까 나중에는 모임이 있을 때 피아노로 그 사람들의 능력을 다 나타내는 그런 음악을 들려주었다 합니다. 그런 그에 관해서 또 정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75년쯤 뒤에 엘가라는 사람이 만든 수수께끼 변주곡이라는 음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엘가가 주위 친구들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수수께끼 변주곡입니다. 그래서 이 쇼팽의 배우적 기질이 뛰어났는데 이것을 감독이 아주 짧은 시간에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 대한 생각과 애정으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은 스케르조 OP 31번 그리고 폴로네이즈 40-1번입니다. 이런 음악들이 흐르는 것은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을 찾아서 연구해 놓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폴린과 피아노 밑에 앉아서 연주하는 곡은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입니다. 쇼팽은 이후 아까 저녁에 온 솔랑주의 남편 델 오거스트 클레징거에게 데드 마스크를 만들어 달라고 미리 부탁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데드 마스크를 만들었고 영화가 끝으로 가면서 쇼팽은 녹턴 작품 번호 71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카트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특별히 불난 것은 아니고 세상에 지금 전쟁이 났다는 표현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실제로 1848년 쇼팽이 죽기 한 해 전에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필립이 퇴위되고
공화국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혁명의 물길이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리스는 그 불 속에서 개인의 물품을 챙기는데 인형과 더불어 나비 표본 박스를 챙깁니다. 왜냐하면 모리스가 화가 조각가이면서도 곤충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비 표본이 있는 박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이 감독이 세심함이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리스의 정보는 사실 거의 없어서 부족한데 인터넷을 찾아서 모리스가 곤충학자라는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리스가 곤충학자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면을 보니 약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 한두 번 볼 때는 이 장면에 관심도 없었고 이런 장면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세 번, 네 번 보면서 모리스가 곤충학자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겨우 이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영화는 끝으로 가서 모두 모여서 디프리 담화로 많은 것을 요약합니다. 모리스는 어찌 됐을까 하니까 나중에 소설가가 돼서 책을 썼지만은 모두 잊혀진다고 합니다. 모리스는 소설가뿐만 아니라 조각가로서 몇 개의 작품이 프랑스 중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솔랑주는 결혼 후에 클레진과 결혼해서 자식을 둘이 낳지만은 나중에 이혼하고 말년에 아주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프레드릭은 생계를 죽었다는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무슨 사건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서 초스노프 스키 백작 부인인데 그때는 앞에 이름만 불러서 로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결혼하고 적당히 잘 삽니다. 그 다음에 루이 베르드와 폴린 베르드 이야기인데 여기 왔을 때 이미 루이 베르드와 폴린 베르드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한 상태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 얘기 지금 후일템이기 때문에 나중에를 이야기하는데 폴린은 어떻게 됐느냐 묻자 사람들이 두르게네프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루이에 대해서 묻자 폴린과 친구가 되어 지낸다. 이 해석이 번역이 잘못됐는지 좀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감독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두르게네프와 루이 그 다음에 폴린 3명은 사실 거의 한 집에 사는 좀 이상한 관계입니다. 왜냐면 루이 폴린 부부와 두르게네프가 거의 딱 달라붙어 갖고 맨날 같이 다닙니다. 근데 루이하고 폴린은 21살 차이로 참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두르게네프와 폴린은 2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친구처럼 지냅니다. 말년에 가면은 루이와 폴린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아빠와 딸처럼 그렇게 대면대면해지고 두르게네프가 폴린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고 루이는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두르게네프와 폴린이 거의 부부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르게네프와 루이는 거의 20살 정도 자기들도 차이 나는데 둘이는 같은 해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르게네프와 루이 베르드는 1883년에 루이가 5월달쯤 죽고 두르게네프는 9월달쯤 죽어버립니다. 한편 지말라는 쇼핑 장례 직후에 자서전을 쓰다가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는 촛불을 켜고 끄고 쇼팽과 블루노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음악은 녹턴 20분을 연주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서 쇼팽의 블루노트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고 음악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파리의 마지막 키스, 쇼팽의 연인, 쇼팽의 블루노트 영화를 통하여 부분 쇼팽과 상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쇼팽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일생을 영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자이어 for love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하여 공부하고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